지금 유럽과 아프리카가 인터넷 케이블을 두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럽 정부는 100% 사용료 인상과 48시간 최후 통첩으로 압박했지만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유럽 인터넷 트래픽의 73%가 아프리카를 거쳐가고 있었던 거죠. 강자라고 생각했던 유럽이 실제로는 약자였고 압박받는다고 여겨졌던 아프리카가 진짜 레버리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아프리카 기업들이 말 한마디 없이 달력만 조정해서 유럽 경제를 마비시켰다는 점입니다. 과연 이 디지털 냉전은 어떻게 끝날까요? 기술이 정치를 이기는 순간을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일라 사피입니다. 새벽 5시 비상경보음이 8번째 울렸어요. 컴퓨터 화면에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바다 밑에 깔린 인터넷 케이블 2개가 동시에 고장난 거예요. 인터넷 속도가 갑자기 2배나 느려졌습니다. 브뤼셀에서 온 메시지를 읽는 순간 온몸이 차갑게 식었어요. 유럽 정부 관계자들이 보낸 협박장이었거든요. 인터넷 사용료를 2배로 올려라. 우리 군사 장비도 모두 빼겠다. 이틀 안에 서명하지 않으면 끝이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니터를 바라보며 1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작은 통신회사가 대기업들의 압박으로 망했던 기억이었죠. 그때부터 큰 기업들이 모든 걸 독점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어요.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핵심 인터넷선이 끊어져서 수백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었거든요. 구글, 아마존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가 13%나 느려졌고 은행 거래도 제대로 안 되고 있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파리에 있는 동료 마티유가 걸어온 거였어요. 라일라, 큰일이야. 유럽 정부가 강수를 두고 있어. 사용료를 2배로 올리라니.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만 원해. 진짜 문제가 뭔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아. 책상 위 커피가 식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튀니지 바닷가에서 자랐는데 그때 바다는 세상을 연결해주는 다리 같은 존재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바다 및 케이블들이 정치적 무기가 되어버렸네요. 협박 메시지를 다시 읽어보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틀 넘기면 너희 인터넷은 완전히 차단이다. 이런 식으로 위협하는 게 해결책이 될 리 없었어요. 사무실로 걸어가면서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정치인들은 압박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만 실제 원인은 기술적인 구조에 있었거든요. 인터넷 트래픽이 한 곳에만 몰리는 구조, 여러 경로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한 시스템.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은 무시한 채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는 거였어요. 동료들이 하나씩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라일라, 정말 이틀 안에 답해야 해요? 지금으로선 그런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굴복할 이유는 없어.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3억 개가 넘는 정보 조각들이 컴퓨터 화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속에서 진짜 원인을 찾아내야 했어요. 시계를 보니 오전 6시였어요. 이틀이라는 시간 중 1시간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시간은 부족했지만 정확한 분석 없이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었어요. 어깨가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업 싸움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인터넷 연결을 지키는 일이었으니까요. 커피를 한 잔 더 따르고 컴퓨터 앞에 다시 앉았어요. 화면에는 3억 개가 넘는 인터넷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각 줄마다 언제, 어디서, 어디로, 얼마나 빨리 정보가 이동했는지가 적혀 있었어요. 마치 무수히 많은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원인도 모르면서 해결책만 외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진짜 답은 이 데이터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에 첫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인터넷이 지나가는 7개 경로에서 모두 동시에 문제가 생기고 있었거든요. 인터넷 속도가 보통 때보다 2배 이상 느려진 것도 이상했지만 더 이상한 건 이 문제가 특정 구간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키보드 치던 손이 멈췄습니다. 보통 인터넷 케이블 하나가 끊어지면 다른 길로 우회해서 연결되어야 정상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7개 경로가 모두 같은 시간에 막히고 있었거든요. 이상해. 옆에서 일하던 동료 사라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뭐가요? 봐요. 인터넷이 지나가는 길 세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 모든 구간에서 속도가 동시에 느려졌어요. 바다 및 케이블 두 개가 동시에 끊어진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다른 길이 활성화되어야 해요. 근데 보세요. 백업으로 쓰는 길들도 모두 같은 문제를 보이고 있어. 화면을 크게 확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문제는 한 회사나 한 케이블이 아니었습니다. 7개 경로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문제는 한 회사가 아니라 7개 길이 동시에 엉켜버렸다는 거예요. 밤이 깊어갔지만 분석을 멈출 수 없었어요.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압박과 달리 숫자들은 명확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오후 2시에 드디어 원인을 찾았어요. 인터넷 트래픽을 여러 길로 나누어 보내는 시스템에서 특정 지점들이 과부하 상태가 되면서 도미노처럼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였습니다. 하나가 막히니까 다른 곳도 덩달아 막히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마티유였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원인을 찾았어요. 특정 회사 문제가 아니라 전체 연결 구조의 문제였어. 그게 무슨 뜻이죠? 인터넷이 지나가는 길들이 서로 의존하고 있는데 하나가 불안정해지면 나머지도 연달아 영향을 받는 거예요. 마티유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정부의 사용료 2배 인상 요구는 전혀 소용없을 거예요.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어. 화면 속 그래프를 다시 살펴봤어요. 각 경로의 처리 능력과 속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용량이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네트워크 자체의 구조적 한계였어요.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종합 분석 보고서를 완성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압박과 제재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의자에 등을 기대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정치인들이 원하는 답과 실제 기술적 현실 사이의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었어요. 3억 개가 넘는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실 앞에서 정치적 편견은 아무 의미가 없었거든요. 손목시계를 보니 이틀 중 거의 하루가 지나고 있었어요. 시간은 부족했지만 이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키보드에 다시 손을 올리며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이 분석 결과가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마티유가 파리에서 급히 날아왔어요. 라일라, 이걸 봐. 그가 노트북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유럽이 아프리카 인터넷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표로 만들어 봤어.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보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73%. 유럽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73%가 아프리카를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거예요? 3번 확인했어. 유럽 사람들이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온라인 쇼핑하는 데이터의 대부분이 아프리카 바다 및 케이블을 거쳐가고 있어. 책상에 앉으며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정치인들은 아프리카를 약한 상대로만 봤을 텐데 실제로는 유럽이 아프리카에 엄청나게 의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정부가 압박을 가하면 오히려 유럽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마티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트를 자세히 살펴보니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보였어요. 독일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 80%, 프랑스 은행들의 국제 송금 시스템 65%, 네덜란드 물류 회사들의 추적 시스템 90%가 모두 이 경로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잠시 말을 멈추고 생각했어요. 우린 벽을 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벽이 사실은 우리 집을 떠받치는 기둥이었던 거죠. 마티유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정확한 표현이야. 정치인들은 상대방을 압박한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발목을 붙잡는 격이었어. 오후 3시 추가 분석 결과가 나왔어요. 문제는 단순히 의존도가 높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대체 경로가 거의 없다는 점이 더 심각했어요. 봐요, 마티유. 만약 이 경로가 완전히 차단되면 유럽은 대체할 방법이 거의 없어요. 위성 인터넷이 있잖아. 위성은 속도가 너무 느려요. 게다가 비용이 10배는 더 비싸죠. 대용량 데이터 전송은 아예 불가능하고 화면에 표시된 대체 경로들을 하나씩 점검해 봤어요. 러시아를 거치는 경로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했고 중동을 거치는 경로는 용량이 부족했습니다. 북극을 거치는 새로운 케이블은 아직 건설 중이었어요. 결국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는 얘기네요.
그래. 그래서 더 문제야. 정치인들이 으름장을 놓을수록 유럽 경제만 더 타격을 받게 돼. 휴대폰에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브뤼셀의 정부 관계자였습니다. 압박 수위를 더 높일 예정. 추가 제재 조치 검토 중. 마티유에게 메시지를 보여줬어요. 저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자신들이 얼마나 취약한 상황에 있는지를. 그럼 우리가 알려줘야겠네. 이 의존도 분석 결과를 정부에 보고해야 해. 하지만 고민이 되었어요. 이런 자료를 공개하면 정치적 파장이 클 테니까요. 유럽 정치인들이 체면을 잃을 것이고 아프리카 쪽에서는 더 강하게 나올 수도 있었습니다. 마티유, 이 자료를 공개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실을 숨기면 더 큰 재앙이 올 거야. 정치인들이 계속 잘못된 판단을 내릴 테니까. 저녁 6시가 되었어요. 이틀이라는 마감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누가 누구를 압박하고 있는지조차 불분명해졌으니까요. 결국 이건 압박의 문제가 아니라 상호 의존의 문제였어요. 화면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정치보다 훨씬 복잡하고 섬세한 균형 위에서 작동하고 있었어요. 힘으로 밀어붙이려 할수록 그 균형이 깨지고 결국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되는 구조였습니다. 마티유가 의자에 기대며 말했어요. 이제야 진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는군. 다음 날 아침 최악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브뤼셀에서 긴급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인터넷 경로 임시 차단. 위성 대체 서비스로 전환. 유럽 정부가 마침내 강수를 둔 거였어요. 오전 10시 모니터 화면이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경고 알림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요금이 일주일 만에 19%나 급등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완전히 역효과네요. 사라가 옆에서 한숨을 쉬었어요. 정부가 압박한다고 했는데 결국 유럽 사람들만 더 비싼 돈을 내게 됐잖아요.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위성 인터넷은 용량이 부족해서 속도가 느렸고 비용은 기존보다 몇 배나 비쌌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공장들은 부품 주문 시스템이 마비되었고 프랑스 은행들은 국제 송금 처리가 지연되고 있었어요. 마티유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라일라, 대혼란이야.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먹통이 되면서 수천 개 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어. 예상했던 일이에요. 위성으로는 그런 대용량 서비스를 감당할 수 없어. 더 큰 문제는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거야. 인터넷 요금이 갑자기 뛰니까 정부의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 점심시간에 뉴스를 확인해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어요. 네덜란드에서는 물류 추적 시스템이 마비되어 항만이 혼란에 빠졌고 이탈리아에서는 온라인 결제 시스템 오류로 상점들이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상대방을 압박하려다가 자국민만 고생시키고 있네요. 동료들과 함께 비상회의를 열었어요. 화면에는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피해 보고서들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독일 제조업 생산성 마이너스 12%, 프랑스 금융거래 지연율 플러스 35%, 네덜란드 물류 배송 지연 평균 사흘. 숫자들이 말해주는 현실은 명확했어요. 압박이 아니라 자해였습니다. 오후 3시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스페인에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온라인 쇼핑몰들이 결제 시스템 오류로 매출이 급감했고 원격 근무를 하던 직장인들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예상치 못한 부메랑이네요. 마티유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라일라, 브뤼셀에서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대. 경제적 피해가 너무 커서 감당이 안 된다는 거야. 당연하죠. 자신들의 생명줄을 스스로 끊어놓고 뭘 기대했겠어요.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상황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오후 5시 브뤼셀 발표에서는 일시적 혼란일 뿐이며 조만간 안정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시적이라고요? 이미 수십만 개 기업이 타격을 받고 있는데 사라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봐요, 실업률 통계까지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화면에는 무서운 숫자들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스페인에서는 하루 만에 일시 해고자가 3,000명 늘었고 이탈리아에서는 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되자 상황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어요. 유럽 주요 도시에서 인터넷 요금 인상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되었고 SNS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페널티가 아니라 가속 페달을 밟아버렸군요. 이틀이라는 마감 시간은 이미 지났지만 정작 압박을 가한 쪽이 더 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마티유와 통화하며 현실을 정리해봤어요. 결국 정치적 압박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기술적 현실을 무시한 채 힘으로만 밀어붙이려다가 자충수를 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압박이 아니라 협력으로.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술은 정치적 논리와 다른 법칙으로 움직인다는 걸 이번에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상호 의존 관계를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게 현실이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프리카 해적 케이블 컨소시엄에서 공식 발표를 했는데 내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없었거든요. 대신 일정표만 조용히 수정했어요. 정비 주기를 30일에서 60일로 변경합니다. 우선순위 처리 레벨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합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기자회견도 없고 성명서도 없고 그냥 달력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의미를 파악하고 나니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사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정비를 2달에 한 번씩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건 메시지예요. 아주 강력한. 마티유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어요. 마티유, 컨소시엄 발표 봤어요? 응, 봤어. 처음엔 뭔 소린가 했는데. 잠깐, 이거 설마. 맞아요. 말로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서비스 속도를 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침묵이 흘렀어요. 정비 주기가 2배로 늘어난다는 건 문제 해결이 그만큼 늦어진다는 의미였고 우선순위가 낮아진다는 건 유럽 요청을 후순위로 처리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이건 정말 영리한 방법이네. 마티유가 감탄하듯 말했어요. 왜요? 아무런 공식 발언도 하지 않았잖아. 그냥 내부 운영 방침을 바꾼 것뿐이야. 누구도 이걸 제재나 보복이라고 할 수 없어. 오전 11시쯤 되자 이 조치의 파급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위성으로 전환했던 유럽 서비스들이 하나둘 더 느려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모니터를 보니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백업으로 쓰던 다른 해적 케이블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허브를 거치지 않는 우회 경로들이 갑자기 과부하 상태가 되었어요. 이건 마치 고속도로를 막아놓고 샛길로 우회하라고 했는데 그 샛길도 막아버린 격이네요.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라일라, 이 상황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간단해요. 상대방이 말 대신 행동으로 답한 거예요. 오후 2시, 브뤼셀에서 비상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정부 관계자들이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컨소시엄은 공식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그냥 내부 운영 효율성을 개선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였어요. 공식 코멘트는 없습니다. 달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컨소시엄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한 말이 딱 그거였거든요. 한마디 더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저녁이 되자 유럽 경제 전체가 더욱 큰 혼란에 빠졌어요. 이미 위성 전환으로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백업, 경로마저 불안정해지니까 기업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된 거였습니다. 독일 자동차 공장 가동률 마이너스 20%, 프랑스 온라인 쇼핑몰 매출 마이너스 30%, 스페인 관광업 예약 취소율 플러스 40%. 숫자들이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마티유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라일라, 이제 정말 큰일 났어. 정부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소집했대. 당연하죠. 자신들이 벌인 일의 결과니까. 그런데 가장 아이러니한 건 컨소시엄은 기술적으로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냥 운영 방침을 바꾼 것뿐이니까. 정말 그랬어요. 침묵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깨달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완전히 뒤바꿔 놓은 거였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한 가지가 명확해졌어요. 압박과 위협으로는 이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상황만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 뿐이었어요. 결국 대화해야 해요. 진짜 해결책을 찾으려면. 일주일 후 모든 걸 바꾼 문서가 유출되었어요. 아침 8시 휴대폰에 긴급 뉴스 알림이 떴습니다.
EU 비밀보고서 유출 아프리카 의존도 실태 충격적 수치 공개.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우리가 분석했던 바로 그 자료였거든요. 뉴스를 켜자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어요. 유럽 인터넷 트래픽의 73%가 아프리카를 경유한다는 충격적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현재 정책이 지속될 경우 GDP-0.6%, 실업자 21만 명 증가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크게 표시되었어요. 의존도 73%, GDP-0.6%, 실업 21만 명. 세계의 폭탄 같은 수치였습니다. 마티우가 급히 전화를 걸어왔어요. 라일라, 봤어? 우리 분석 결과가 그대로 나왔어. 누가 유출한 걸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모든 게 공개됐으니 상황이 완전히 바뀔 거야. 정말 그랬어요. 점심시간까지 유럽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독일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검토하겠다. 프랑스 대통령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술적 현실을 바탕으로 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겠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시민들의 반응이었어요. SNS에서는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부가 뭘 하고 있었나? 이런 중요한 사실도 모르고 압박만 했다니. 우리가 아프리카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걸 왜 이제야 알려주나? 당장 정책을 바꿔야 한다. 이렇게 가다간 우리 경제 망한다. 오후 3시, 브뤼셀에서 특별회의가 소집되었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압박이나 제재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기술 전문가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저와 마티우도 자문위원으로 참석 요청을 받았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정치인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으름장을 놓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분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인 대안이 있나요? 상호 협력 방안을 제시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숫자 3개가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 서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건 단순한 사업자 문제가 아니라 대륙 간 신경망의 문제예요. 압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조를 바꿔야 해요. 한 곳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경로로 분산하는 시스템으로.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6개월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제안합니다.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고 대체 경로를 3곳으로 분산하는 거예요. 마티우가 옆에서 보충 설명을 했어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비용도 압박으로 잃는 손실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저녁이 되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유럽 의회에서 긴급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는 거였습니다. 기술적 현실에 기반한 협력 정책으로 전환이라는 내용이었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마티우와 함께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결국 진실이 이긴 거네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 의존도 73%, GDP-0.6%, 실업 21만 명. 이 3개 숫자가 모든 정치적 구호를 무너뜨렸어.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기술은 정치보다 강하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배웠습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힘으로만 밀어붙이려 해봤자 결국 진실 앞에서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제부터였습니다. 진짜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일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한 달 후 드디어 희망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브뤼셀 회의실에서 역사적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유럽과 아프리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기술 자문으로 참석해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손에 들린 자료에는 지난 한 달간 밤새워 만든 해결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일라 사피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오늘 제안드릴 내용은 간단합니다. 36개월, 허브 3개, 결합률 -60%. 이건 거래가 아니라 설계예요. 화면에 큰 지도가 나타났어요. 현재 아프리카 한 곳에만 집중된 허브를 3곳으로 분산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첫 번째 허브는 모로코 카사블랑카, 두 번째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는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입니다. 마티유가 옆에서 보충 설명을 했어요. 각 허브가 전체 트래픽의 3분의 1씩 담당하게 됩니다. 하나가 문제가 생겨도 나머지 둘이 백업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유럽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예상하나요? 36개월 동안 총 9억 5천만 유로입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지 비용이 아니에요. 아프리카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 손실을 생각하면 오히려 훨씬 경제적이군요. 정말 그랬어요. 지난 한 달간의 경제적 피해만 해도 이미 10억 유로를 넘어섰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표준화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새로운 개방형 백홀 표준을 공동으로 개발해서 어느 업체든 이 표준에 맞춰 서비스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회의실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독점을 막겠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한 곳에만 의존하는 구조 자체가 문제였으니까요. 여러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오후 3시, 기술적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어요. 복잡한 수치들이 오갔지만 핵심은 명확했습니다. 지연 시간을 35% 줄일 수 있습니다. 리드 타임도 현재보다 반으로 단축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안정성이에요. 결합률을 60%까지 줄일 수 있어요. 숫자들이 설득력 있게 다가왔어요.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기술적 현실의 바탕을 둔 제안이었거든요. 저녁 6시, 드디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유럽 대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36개월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동의합니다. 허브 3곳 분산 계획도 승인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대표도 웃으며 답했어요. 개방형 표준 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상호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해요.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서로를 압박하고 위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티유가 제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해냈네요, 라일라. 정말 해냈어.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예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뿌듯했어요. 압박과 위협 대신 협력과 설계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거였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밖으로 나오니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브뤼셀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36개월 후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 될 거예요. 인터넷이 정치적 무기가 아니라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다시 하게 될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어릴 때 튀니지 바닷가에서 꿈꿨던 세상, 기술이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앞으로 36개월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해내야 했거든요.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아침 9시, 브뤼셀 EU 본부에서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 의장이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기존의 압박 정책을 완전히 철회합니다. 대신 아프리카 마이너스 유럽 공동 R&D 펀드 9억 5천만 유로를 승인합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몇 달 전만 해도 48시간 넘기면 블랙홀이라며 위협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공동 펀드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술 담당자로 참석해서 이 역사적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라일라 사피 박사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갑자기 저를 호명해서 깜짝 놀랐어요. 마이크 앞에 선이 떨렸지만 할 말은 명확했습니다. 압박 문서 한 장 대신 규격서 120쪽을 택한 건 정말 현명한 결정이에요.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협박장 한 장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던 시절은 끝났어요. 이제는 세밀한 기술 규격서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대가 온 거였습니다. 오후 2시 카사블랑카에서 온 화상 연결로 첫 번째 허브 건설 착공식이 중계되었어요. 모로코 해안의 거대한 크레인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허브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에서 환호성이 들려왔어요. 아프리카와 유럽 엔지니어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는 모습이 화면에 보였습니다. 마티유가 옆에서 말했어요. 정말 감격스럽네. 몇 달 전만 해도 서로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일하고 있어. 저녁 6시 더욱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에서도 동시에 착공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거였습니다. 3개 허브가 모두 동시에 시작되는군요. 계획보다 2달이나 앞당겨졌어요.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어서 가능한 일이죠.
가장 놀라운 건 기업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비용 때문에 걱정했던 회사들이 이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었거든요. 독일 지멘스가 추가 투자를 결정했대요. 프랑스 알카텔도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고 하고, 네덜란드 필립스는 아예 아프리카에 연구소를 세운다는군요. 기업들이 깨달은 거였어요. 압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협력으로는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밤 10시 첫 번째 성과 보고서가 나왔어요. 파일럿 프로젝트로 진행된 소규모 테스트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온 거였습니다. 지연 시간이 벌써 20% 줄어들었어요. 안정성도 크게 개선됐고요. 가장 중요한 건 비용이에요. 예상보다 30%나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 숫자들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협력이 경쟁보다 훨씬 효율적이라는 걸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마티유와 함께 브뤼셀 시내를 걸으며 이야기했어요. 정말 꿈 같아. 몇 달 전만 해도 전쟁 직전까지 갔었는데 기술이 정치를 이긴 거죠. 현실이 편견을 무너뜨린 거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어릴 때 튀니지에서 바라본 별과 같은 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연결된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인터넷이 무기가 아니라 다리가 되는 세상, 기술이 분열이 아니라 협력을 만드는 세상. 그런 세상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36개월의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에 불과했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압박과 위협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던 문제가 협력과 이해로는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모두가 배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술은 사람들을 갈라놓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것이라는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연결과 협력의 시대가요.